시작하면 되나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게임 만들고 있는 소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2014년도경부터 게임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레츠놈 또 레비톨 3D와 같은 게임을 스팀을 통해서 출시를 했었고, 이후에 2016년도부터 레플리카를 제작하면서 죄책감 3부작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에 2019년도에 리갈 던전, 그리고 2020년도에 더 웨이크를 출시하면서 죄책감 3부작을 완성했어요. 오늘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짧아요. 그래서 게임 하나하나의 경험을 좀 상세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큰데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죄책감 3부작을 구상하게 된 계기, 또 각각의 게임들에서 주요하게 시도했던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크게 경험했던 느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전에 2017년도에 BIC 컨퍼런스에서 한번 키노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레플리카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이어서 리갈 던전, 더 웨이크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책감 3부작은 2016년도에 출시한 레플리카에서 시작했습니다. 레플리카는 주인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를 들고 휴대전화 주인의 소셜미디어 계정, 그리고 메시지, 사진 등을 염탐하면서 테러의 혐의점을 찾아가는 형식의 게임이었어요. 사실 처음에 제작하려고 했던 것은 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 중에 그 재능 있는 리플리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톰이라는 주인공이 친구인 디키를 죽이고 디키의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는 내용이고, 저는 그 캐릭터의 인상을 받아서 톰이 디키를 죽인 직후에 디키의 휴대전화를 들고 마치 아직까지 디키가 살아있는 것처럼 디키에게 연락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알리바이를 만들어내고 수사 과정에서 배제되는 그런 형식의 작품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의 시대상 이 게임을 바꿨습니다. 한때 이 나라에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탄압을 받았었죠. 국정원에서는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둔갑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국정원이 이탈리아의 범죄 조직으로부터 사이버 무기를 수입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조직에게 합법적인 감시와 통제의 권한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당시 여당에서는 테러 방지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기도 했었죠. 당시에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런 제가 좀 미웠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리에서 또는 국회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민주주의와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데, 저는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고 그런 목소리를 오히려 시끄럽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내가 스스로 사고 능력을 잃었나? 그들과 공범인가? 하는 생각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게임의 도입 부분은 이렇게 바뀝니다. 주인공과 그의 친구는 국가정보기관에 의해서 감금되어 있고 서로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려면 내 친구가 테러범임을 증명해야 하는 그런 게임으로 바뀌게 된 거죠. 레플리카, 그리고 그 이후의 게임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중의 하나는 플레이어가 얼마나 빠르고 깊게 게임에 몰입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었어요. 플레이어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그 게임의 선택들이 어떤 무게를 갖는지 실감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최대한 현실과 이질감이 없도록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의도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튜토리얼이라는 것이 게임의 세계에서 플레이어를 밀쳐내는 소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게임과 플레이어 사이에 튜토리얼이라는 이제 레이어가 하나 생겼을 때 플레이어는 게임에 몰입을 했었다가도 아 맞아 이것은 게임이었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생각이었죠. 그 때문에 레플리카에서는 이미 누구나 익숙한 그 휴대전화 화면을 게임의 전체 화면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플레이어는 조작 방법에 대한 설명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죠. 또한 게임의 주인공은 플레이어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로 설정을 했어요. 즉 게임의 주인공과 플레이어가 동일한 인지 상황을 가지고 있음을 설정을 한 거죠. 그 이후의 게임 진행은 이곳을 누르세요라는 친절한 멘트가 아니라 국가정보기관 요원의 지시에 따라서 스토리의 방향에 따라 진행이 되게 됩니다. 결국 플레이어는 옵션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서조차 게임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고 게임 속 주인공과의 거리를 좁혀 나가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플레이어는 스스로의 양심과 상식에 따라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레플리카는 애초에 죄책감에서 시작한 작품입니다. 우리는 반공과 애국으로 위장한 악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죠. 선으로 위장한 테러와 분노로 인해서 혼란을 겪습니다.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 속에서 레플리카는 죄책감을 전달하고 내가 선량한가 하는 의심을 겪게 함으로써 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게임을 시작하면 플레이어는 가장 먼저 친구가 테러범이라는 정보를 얻습니다. 이를 통해서 플레이어는 그의 휴대전화에서 테러와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고 염탐하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믿게 되죠. 하지만 게임의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플레이어는 테러의 증거로 수집된 것들이 아주 조잡하고 어설프고 경강부회구나 이런 식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당시에 현실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처럼 실제로 친구가 했던 것은 그저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지메일을 사용하고 또는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몇 번 눌렀을 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플레이어는 내가 무고한 친구를 테러범으로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저항하는 루트를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게임은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블루투스를 통해서 옆방에 수감된 친구와 연결이 되게 되면 실제로 친구가 테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국정원에서 감금시킨 그 친구가 테러범이 맞았던 거죠. 실제로 플레이어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이 게임의 주제가 정부의 억압이나 폭압을 통제를 비판하는 게임인데 이런 결말이 과연 게임의 주제에 맞는 것이냐라고요. 그런데 레플리카는 선과 악을 규정하려고 만든 게임이 아니에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인권과 절차를 무시하고 대의와 명분을 앞세워서 한 개인을 실제로 탄압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악인으로 드러났다면 과연 그 과정에서 내가 했던 검열과 악행들이 모두 정당화될 수 있나?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선량한 사람이었나? 라는 의문을 갖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 죄책감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못생겼죠? 레플리카는 출시 이후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인디케이드의 임팩트 어워드를 포함해서 국내 다수의 수상을 했고요.
하지만 출시 이후에 솜이라는 개발자 개인에게는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강연의 마지막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우선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볼게요. 레플리카가 국가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리갈 던전은 사법 체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리갈 던전은 경찰이 되어서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임입니다. 총 8개의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플레이어는 최소 7페이지에서 많게는 40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서류를 읽고 기소할지 불기소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국내 모 경찰서에서는 경찰관들이 독직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서 범죄의 자백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고문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죠. 근데 이 사건에서 놀라운 점이 뭐냐면 고문을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형사팀장을 포함한 형사팀 전원이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속된 사람들이 5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당시에 서장은 이 사건의 범인을 지목합니다. 바로 실적주의라고요. 실적주의. 그것은 살인을 한 사람을 잡으면 15점, 절도범을 잡으면 2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간단할 겁니다. 당시에 이 경찰서는 실적 하위 경찰서 중에서도 아주 하위에 있는 경찰서였어요. 이 서장의 이야기가 단순히 변명이라고 치부하더라도 그 당시에 경찰관들이 느끼고 있었을 압박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이후에 이 사건은 잊혀졌죠. 그러나 실적주의는 현재 전국으로 확대되어서 경찰 주요 활동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승진, 연봉, 그리고 각종 인사 정책이 모두 이 실적을 통한 성과 등급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러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일부 무리한 경찰관들은 절도범 검거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무더기로 검거를 하죠. 일부 무리한 경찰관들은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을 해도 그 사람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미끼로 활용해서 절도범을 잡기 위해 노력합니다. 물론 그것들은 다 합법이죠. 저는 레플리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게임을 통해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동일한 제도 아래서 여러분들이 경찰관이 된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겠어? 라고요. 리갈 던전 개발 과정에서 중점을 뒀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먼저 구상할 때 기본적으로 플레이어가 방대한 양의 수사 서류를 받고 그 속에서 유의미한 정보들을 따로 빼내서 재조합해서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텍스트 뭉치를 주고 그것들에서 텍스트를 재조합해서 플레이어가 새로운 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어가 수사 서류라는 것을 처음 보는 입장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찾는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저 또한 텍스트를 통한 분기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에게 선택지를 제공하는 방식을 한번 제공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이라는 것은 기소 또는 불기소밖에 없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던 거죠. 하지만 이처럼 직접적인 옵션이 주어지게 되니까 플레이어의 반응이 현실에서 복잡 다단한 어떤 왜곡의 과정을 거친 의사결정의 과정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게임에서 선택지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순간이 결말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기로야. 너 어떻게 선택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플레이어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최대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최선의 결정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혹은 의도와 반대로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적을 위해서 사람을 고문한다니 뭐 이게 가당키나 한 소린가?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게임들은 현실의 어떤 것도 재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현실의 선택의 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택의 순간들은 중요한 찰나에 단 한 번 주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일상에서 크고 작은 선택들을 무수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존재는 그런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인격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현재 결정하는 자는 과거에 내가 했던 결정들의 연장선 위에 있는 거죠. 결국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결정하는 자, 그리고 결정하는 자의 결정은 이미 이전의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갈 던전의 시스템을 완전히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선택의 순간을 보여주지 않도록 했어요. 플레이어는 기소나 불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수사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범죄 사실, 피의자의 인적 사항 혹은 죄명 그런 것들에 대한 각 항목들을 입력할 때마다 수사 서류에서 어떤 단서를 끌어올지만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모여서 만들어진 보고서가 기소의 방향이라면 기소, 불기소의 방향이라면 불기소로 가게 됩니다. 결국 플레이어가 단서를 찾아서 선택하는 매 순간순간이 서사를 변화시키도록 만든 거죠. 이를 통해서 플레이어는 자신이 완성한 수사 결과가 현실의 경찰과 얼마나 다르고 또 같은지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리갈 던전 제작에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2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 중에서 1년은 리갈 던전을 아예 손도 못 대고 그냥 놀았습니다. 개발 자체를 거의 포기하려고 했었고요. 사실 레플리카를 출시하고 레플리카를 제작하는 과정에 비해서 리갈 던전을 만드는 과정은 아주 심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좀 많이 슬펐어요. 제가 다루고 있는 사건들이 물론 아주 구체적인 정황은 다르지만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이고 또 일어났던 판례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혹은 유사한 범죄의 피해자들이 있을 거고요. 혹은 현재 유사한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타인의 고통을 내 개인의 창작 활동에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2차 가해를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 사람들을 피해자로 정의함으로써 이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고 범죄에 취약한 계층이라고 편견을 만드는 건 아닌가? 그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생겼습니다. 이후에 고민 끝에 이 게임을 다시 완성하면서 저는 적어도 게임 속의 피해자들이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게임을 만들겠다고 다짐을 했었어요. 그래서 플레이어들이 한 번쯤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그 범죄의 위험성과 그리고 그 범죄를 다루는 제도의 불합리함을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리갈 던전을 만들 때 범죄자 그리고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을 생각하는데 아주 고심을 했습니다. 또한 특히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에서는 그 상황과 폭력에 대한 묘사는 최소화하면서도 그 폭력의 심각성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요. 게임의 주인공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의 후반부까지도 성별이 전혀 부각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게임 속에서 성별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대사나 서사에서 여성 혐오나 소수자 혐오, 차별 등이 없는지도 신중히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출시 이후에 플레이어 한마디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역해인데 엔딩 전까지는 역해인 줄 몰랐다. 그래서 좋았다.
고마웠습니다. 게임 출시 이후에 얻었던 가장 의미 있는 리뷰 중에 하나인데요. 현직 경찰관이 플레이를 하고 나서 이 게임이 중앙경찰학교, 그러니까 신임 순경들의 교육 자료로 쓰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리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게임 속에서 다소 부정적으로 표현된 직업군의 당사자가 오히려 이 게임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리갈 던전의 출시 이후에도 앞서 말씀드린 레플리카를 출시하고 나서 일어났던 황당한 사건은 여전히 망령처럼 남아서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웨이크를 이야기하고 얘기해 볼게요. 7분 남았네. 큰일 났습니다. 더 웨이크 정식 제목은 더 웨이크 애도하는 아버지, 애도하는 어머니입니다. 더 웨이크는 일기장을 읽으면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로 대물림되는 그 애증의 역사를 읽는 게임입니다. 일기장에는 할아버지 장례식에서 마주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아버지를 만남으로써 어린 시절의 아픔과 감정들이 불러일으켜집니다. 플레이어는 일기장에 암호로 감춰진 작자의 그 내밀한 고뇌를 찾아보고 거기서 그의 가족에 대한 모순된 감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리갈 던전 출시를 마친 후에 차기작을 준비하면서 다짐한 것이 있다면 다음 작품은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것이었어요. 더 웨이크를 만들 때 처음부터 죄책감 3부작이라고 이렇게 딱 연결성을 좇으면서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게임 개발을 하면서 레플리카랑 리갈 던전을 완성하고 보니까 게임을 만들 당시에 제가 관심 있고 고민하고 있던 주제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속해 있는 국가, 사회, 직장 이런 것들에서 느껴지는 면면들이 게임을 통해서 표출이 됐고 그리고 리갈 던전까지 만든 이후에야 그것이 죄책감에서 기반하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회적인 부조리나 구조적인 불평등, 또 그로 인해서 소외된 사람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방관자가 되어 있구나라는 죄책감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게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짐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주류나 정상으로 규정된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소수자 혹은 젠더 전반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관심이. 왜냐하면 당시에 게임업계 전반을 비롯해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과열되어 있는 주제였고 실제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샀습니다. 관련 서적을 정말 많이 사가지고 읽고 영화도 보고 연극도 보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험이냐면 내가 이 사람이 이제 정상의 범주 혹은 정상의 범주의 밖에 서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이게 가능한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됐었고 리갈 던전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내가 가해자가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나는 실제 생활에서는 아무것도 경험하는 것이 없는데 혹은 아무것도 연대하고 있는 것이 없는데 내가 게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감하겠다고? 이게 아이러니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비겁한 생각이죠. 그런 걱정 속에서 관련 서적들을 읽다가 앨리슨 백델의 펀홈이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이 책은 작가가 아버지의 장례식과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성 정체성과 자아를 찾아간다는 내용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저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상처나 두려움 또는 생활 방식 같은 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펀홈이라는 책의 전개처럼 저 자신만의 상처를 드러내는 작품을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미쳤어요. 그러니까 레플리카가 국가 혹은 정부, 그리고 리갈 던전이 사회, 제도 혹은 직장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세 번째 게임은 내 개인적인, 보다 근원적인 죄책감의 발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더 웨이크가 됐고요. 결국은 저 자신의 비정상성 혹은 비주류성에 대해서 담담한 문체로 써보고 싶었습니다. 더 웨이크를 출시한 이후에 가장 놀랐던 부분이 있는데, 플레이어분들의 리뷰였어요. 이거는 레플리카나 리갈 던전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게임 리뷰가 통상 갓겜, 똥겜, 딱 이 정도의 멘트가 대부분인 반면에, 더 웨이크의 리뷰는 게임에 대한 이야기가 배제되고 플레이어 각자의 추억이나 가족, 삶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이 목격됐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먼저 이 리뷰들을 써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 게임의 베타 테스트는 국내외에서 자원하는 분들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도 테스터 분들이 이 게임에서 뭘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해주고 전부 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플레이어들의 이게 각자의 인생이 담긴 리뷰를 받을 때면 굉장히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창작자고 넌 감상자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둘의 위치가 자꾸 교차된다는 느낌? 그런 것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뷰들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진솔하고 문학적인 수필이라고까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저 파도는 바다가 되어야만 하는가, 게임의 제목이 가진 의미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고 스스로의 아픔을 공유해 주신 분, 또 선풍기라는 소재를 통해서 아픔을 공유해 주신 분께 정말 이 글들은 한참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마음이 처연해지는 글이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리뷰들을 읽어나가면서 이게 더 웨이크라는 게 게임에 그려진 이야기가 있고 플레이어들이 남겨준 이야기가 있는데, 혹은 플레이어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들만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작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가 오히려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플레이어들은 저의 상처를 통해서 각자의 상처와 인생을 돌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게임을 통해서 정말 좀 클리셰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공감한다는 거, 연대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 다 됐죠? 그래서 끝낼게요. 할 말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예. 죄책감 3부작은 이제 그것을 만들어낸 저의 의도, 그리고 형식을 통한, 게임이라는 형식을 통한 전달 방식, 그리고 플레이어들의 수용, 이 세 가지의 기준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 위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죄책감 3부작의 출시와 그 이후의 상황들을 통해서 제가 얻게 된 깨달음이 하나 있다면, 더 많이 공부해야겠구나,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뜬금없는 주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저는 게임을 만드는 동안 게임을 만드는 게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성과 통일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게임 만드는 게 독자적인 세계관으로 세계가 움직이는 규칙을 만들고,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생명들에게 인격과 서사를 부여하는 작업이죠. 그러면 결국 그 속에서 살아 숨쉬는 생명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사상과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혐오와 편견도 가지고 가죠. 우리는 주변에서 나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해, 혐오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혐오나 편견, 무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정말 많죠. 저는 내가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이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내 게임이 누군가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더 많이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개발자가 공부하고 더 많이 고민하고 스스로를 향해 질문하고 깨닫는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사상과 철학을 가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가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좋은 게임을 만드는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게임을 만들겠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게임에 정치 묻히지 마, 게임에 PC 묻히지 마. 저는 보다 더 정치 묻은 게임, 보다 더 PC 묻은 게임, 보다 더 뺨이 묻은 게임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에 지친 분들이 있다면 소미의 게임을 찾아주시고요. 앞서 제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시간상 못하겠고, 참고로 여기 QR코드가 있으니까 이걸 검색해 보시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나마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미였습니다.